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은 이제 제 두 번째 집이에요. 이 한마디가 CNN 생방송에서 흘러나오자 미국 전역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초대형 기업 임직원 3,000명이 단체로 한국을 방문한 뒤 단 5박 6일 만에 돌아가기 싫다는 감동 후기가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인천공항 활주로에서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직원들은 하던 일을 멈춘 채 떠나는 미국인들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어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그 따뜻한 장면은 순식간에 SNS로 번지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감동의 시작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제 이름은 리처드 해리스입니다. 미국 국방부 전략기획 자문위원으로 20년 넘게 복무했습니다. 바로 어제 저희 상관인 존 클레이턴 장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리처드, 자네도 그 한국행 3,000명 이야기 들었나?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조롱이 담겨 있었죠. 저희 세계는 오직 논리와 수치로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평화는 감정이 배제된 힘의 균형에서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인간적인 따뜻함, 이른바 정의라는 단어는 제게 없었습니다. 그것은 통제 불가능한 비효율의 다른 이름일 뿐이었네요. 모든 것은 명확히 계산 가능해야 했습니다. 장관은 냉혹한 현실주의 그 자체인 분이었습니다. 리처드, 감정은 우리 같은 전략가에게는 사치일 뿐이야. 그는 서류를 책상에 내던지듯 말했습니다. 그런데 구글, 애플의 멍청이들이 그 감정에 감염돼서 돌아왔어. 미국이 발칵 뒤집힌 그 사건이었습니다. 임직원 3,000명이 단체로 한국을 방문한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 방화벽이라는 감상적인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우리 AI로 6시간 걸린 가짜뉴스 대응을 한국 시민들은 6분 만에 해냈다는군요. 저는 그것을 군중 심리라 불렀습니다. 가장 위험하고 비논리적인 변수일 뿐이었죠. 문제는 리처드. 장관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 멍청이들의 보고서가 유엔에까지 흘러 들어갔다는 거야. 그는 제게 한국행 티켓을 내밀었습니다. 곧 한국에서 시민안보 포럼이 열린다. 자네가 직접 가서 그 인간 방화벽이라는 허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증명해. 그리고 유엔이 헛된 기대를 품지 못하도록 숫자로 논파하고 오게. 그들의 감상적인 쇼에 국방부가 직접 개입하게 된 것입니다. 제 임무는 그들의 감동이 아닌 그들의 비효율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확고한 신념 그 자체였습니다. 아침 8시 30분, 워싱턴의 국방부 전략회의실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습니다. 벽면 스크린에는 세계 안정도 시뮬레이션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붉은색의 불안 지역과 푸른색의 통제 지역이 선명하게 나뉘어 있었죠. 그 푸른색 안정 지역의 중심에는 언제나 미합 중국이 있었습니다. 한 보좌관이 자료를 넘기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위원님, 한국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는 차가운 스크린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우리의 강력한 방패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이 세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제 목소리에는 단 1%의 망설임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존 클레이턴 장관은 제 단호한 보고에 만족스러운 듯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모든 것이 예상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처럼 보였네요. 제 시선이 화면 속 한 줄의 데이터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대한민국, 안정 단계 이례적 지속. 저는 그 의미를 애써 축소하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은 모두 우리의 성공적인 통제와 전략의 결과입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구석의 젊은 분석관이 감히 제게 반박했습니다. 위원님, 어쩌면 그건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만든 안정일지도 모릅니다. 순간 장관의 시선이 그에게로 날카롭게 향했습니다. 자네의 의견은 묻지 않았네, 분석관.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퇴장할 때 그 분석관이 제 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제 손에 작은 메모지 한 장을 몰래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그 차가운 패기에 놀라 잠시 그를 바라보았죠. 메모지에는 제가 생전 처음 보는 낯선 한글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정의라는 단어였습니다. 그 아래에는 데이터가 아닌 그들이 가진 진짜 힘이라는 문구가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메모를 즉시 구겨버렸습니다. 감정 따위를 힘이라고 부르다니. 아마추어 같은 소리였습니다. 제 임무는 그 정의라는 감정이 얼마나 비논리적인지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확고한 신념 그 자체였습니다. 장관은 제 명쾌한 보고에 만족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리처드.
안정에는 본래 그에 상응하는 비용이 따르는 법이지. 그때 한 참모가 분위기를 바꿔보려는 듯 농담조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하, 한국은 원래 감정이 앞서는 나라 아닙니까? 위기가 닥칠 때마다 여론에 휘둘리는 뜨거운 냄비와도 같지요. 회의실 여기저기서 그의 말에 동조하는 가벼운 웃음이 번졌습니다. 저도 의례적으로 그들을 따라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불편한 것은 어쩔 수 없었네요. 장관이 손짓으로 그 가벼운 웃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는 제게 서류 한 장을 불쑥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구글에서 제출한 인간 방화벽 보고서의 표지였습니다. 자네, 이 서명 알겠나? 장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가장 아끼는 제자이자 구글의 핵심 개발자인 데이비즈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3,000명의 체험단을 이끈 책임자였습니다. 자네가 논리의 화신으로 키운 제자가 이제 감정의 포로가 되어 돌아왔어. 장관은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유엔에 이 보고서를 제출한 것도 데이빗이야.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닐세, 리처드. 이건 자네의 논리에 대한 자네 제자의 반기야. 저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했습니다. 장관은 제게 한국행 승인서를 다시 내밀었습니다. 가서 그 자율적 모델이라는 허상을 논파하게. 그리고 자네의 제자가 얼마나 위험한 착각에 빠졌는지 직접 깨우치게. 그는 서류 하단의 작은 코드명을 가리켰습니다. 프로젝트 코드명, 평화의 방패. 저는 더 이상 코웃음을 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국가의 임무가 아니라 저희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 되었습니다. 제 논리가 제 제자의 감성에게 패배할 수는 없었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했습니다. 인천행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까지도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이번 출장은 제자 데이빗의 감상적인 보고서를 논파하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아오르자 저는 그의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진짜 선진국의 힘. 저는 그 문장에 피식하고 가벼운 웃음이 났습니다. 감정으로 나라가 움직인다면 이 세상은 진작에 무너졌을 것이다. 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이 혼란의 증거를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인천공항에 왜 이렇게 사람이 많지? 라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럴 수가, 게이트를 합쳤군. 제가 탄 비행기와 3,000명의 기업 체험단이 탄 전세기가 동시에 도착한 것입니다. 저는 입국 심사장에서 3,000명의 인파 한가운데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뉴욕 공항이었다면 이미 고함과 비명, 울음소리로 마비되었을 상황이었죠. 저는 이 완벽한 혼돈의 증거를 촬영하기 위해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휴대폰 카메라에 담긴 것은 혼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마치 보이지 않는 선을 따라 흐르듯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 거대한 고요함이 제 논리를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이건 통제된 쇼가 분명해.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스승님, 공항은 마음에 드셨습니까? 제자인 데이빗이었습니다. 이건 쇼가 아닙니다. 이건 그들의 일상입니다. 저는 분노로 손이 떨렸습니다. 저를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자가 한 통 더 도착했습니다. 진짜를 보고 싶으시다면 주말에 하늘공원으로 가보시죠. 제 통역사인 소연 씨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제 모든 동선을 맘대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고 있다는 생각에 불쾌해졌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호텔로 가는 길, 임산부 전용석이 텅 비어있는 모습은 제게 또 다른 혼란을 주었습니다. 통제 없이 유지되는 질서라니, 이건 제 논리체계에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호텔 방에 돌아오자 제자인 데이빗이 보낸 통역사, 소연 씨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리처드 위원님, 데이빗에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주말에 하늘공원 캠핑 행사에 꼭 모시고 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 모든 것이 데이빗이 설계한 거대한 연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소연 씨, 당신들의 그 쇼를 어디 한번 제대로 관람해보지요. 저는 그들의 위선을 낱낱이 밝혀낼 증거를 잡기 위해 그 초대에 응했습니다. 하늘공원에 도착한 저는 일부러 소연 씨 가족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연기가 아닌 통제받지 않은 시민들의 모습을 찾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음식이 익어가는 냄새,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평화가 얼마나 쉽게 깨지는지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소연 씨의 남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위원님, 미국에도 혹시 이런 평화로운 주말의 풍경이 있습니까? 저는 그를 바라보며 냉소적으로 대답했습니다. 평화는 깨지기 쉽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기 마련이죠. 저는 마치 그 위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 일이 터졌습니다. 갑자기 거센 바람이 휘몰아치며 장작불의 불꽃이 옆 텐트로 옮겨 붙었습니다. 불이야. 누군가의 다급한 외침이 공원의 평화를 날카롭게 깨뜨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꺼내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래. 시작됐군. 저는 드디어 한국식 질서의 허점을 잡아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비명과 혼돈, 아비규환이 펼쳐질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이 영상만 있으면 데이빗의 감상적인 보고서를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완벽한 증거 영상을 기대하며 카메라 앵글을 고정했습니다. 하지만 제 휴대폰 카메라에 담긴 것은 제가 예상했던 혼돈이 아니었습니다. 비명 소리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이미 침착하고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물통들이 손에서 손으로 릴레이처럼 빠르게 전달되었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어른들이 먼저 아이들을 감싸 안고 안전한 지대로 신속하게 이끌었죠. 그 어떤 명령이나 지시 체계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완벽한 질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단 3분, 제 휴대폰 녹화 시간이 정확히 3분이 지났을 때 불길은 완전히 잡혔습니다. 저는 녹화 중지 버튼을 누른 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때 제 뒤에서 통역사 소연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위원님, 이것이 바로 데이빗이 말한 인간 방화벽입니다. 그녀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마음입니다. 그 한마디에 제가 평생 쌓아 올린 논리의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음이라고. 이것이 데이터로 설명할 수 없는 한국의 공동체의식 정의라는 것인가. 아침에 구겨버렸던 그 분석관의 메모가 떠올랐습니다. 제 휴대폰에 담긴 이 3분짜리 영상은 제 논리를 증명하는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 논리가 틀렸음을 증명하는 반박 자료가 되어버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동과 추위에 떨고 있는 한 노인을 위해 바로 옆 텐트의 가족이 자신들의 온수매트를 선뜻 내왔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콘센트를 나누어 쓰며 아이들까지 나서서 조심스럽게 전선을 풀어 연결을 도왔습니다. 그 장면은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는 어떤 무언의 깊은 협력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노부부 중 한 분이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좋은 이웃들을 보기 힘들다고들 하지만 보시다시피 아직 이렇게 남아있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 가장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 박혔습니다. 저는 그 온수매트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열기를 바라보다가 문득 다른 차원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평화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온도의 문제였구나. 저는 저도 모르게 그렇게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장관에게 즉시 보고를 올렸습니다. 장관님, 저희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촬영한 하늘공원 3분 영상을 그의 모니터에 띄웠습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닙니다. 명백한 실제 상황입니다. 그들은 단 3분 만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했습니다. 하지만 존 클레이턴 장관은 그 영상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여유롭게 웃더군요. 훌륭한 영상이야, 리처드. 하지만 자네가 자리를 비운 사이 우리 쪽 공식 보고서도 막 도착했네. 그가 제게 건넨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장 대응 시간, 총 15분 소요. 미 대사관 소속 현장 요원의 지휘로 혼란 수습. 그것은 명백한 거짓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장관님, 이건 조작입니다. 장관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리처드, 이것이 현실일세. 자네가 본 것은 감상적인 신기루일 뿐이야. 유엔에는 25분짜리 보고서가 올라갈 걸세. 자네의 3분짜리 영상은 그저 개인적인 추억으로 간직하게. 그는 제 모든 증거를 비공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제 사무실로 돌아와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제 논리가 감정에 의해 흔들렸을 때 그 감정마저 거대한 거짓에 의해 짓밟힌 것입니다. 저는 제자인 데이빗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 모니터에 붉은색 보안 경고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발 민간 대응 관련 데이터, 상부의 특별 지시에 따라 지금부터 수집을 전면 중단함. 이것은 단순한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향한 명백한 경고였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거대한 벽에 부딪힌 기분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 명백하게 빛나는 진실을 어둠 속에 봉인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책상 위에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저만의 문장을 한 줄 남겼습니다. 숨기려고 하는 정보일수록 그것은 세상을 바꿀 더 큰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들은 이 진실이 퍼져나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국방부의 정례 정책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장관은 공식적으로 한국 현장 대응 시간 15분이라는 거짓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그 수십 장의 보고서 어디에도 3분이라는 진실은 없었습니다. 대신 협력국들은 여전히 미국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낡은 결론만이 반복되었죠. 저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거대한 시스템 앞에서 제 개인의 진실은 무의미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사무실의 TV에서 뜻밖의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의 선진적인 시민 대응 모델을 유럽연합 3개국이 공식 도입 검토 중입니다. 세상은 이미 장관의 거짓말보다 더 빨리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장관의 15분 보고서는 유럽의 3분짜리 진실을 막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제 보안 메일함에 경고 알림이 울렸습니다. 제자인 데이빗이었습니다. 스승님, 장관이 거짓 보고서를 올린 것을 압니다. 그들이 스승님의 3분 영상을 묵살했더군요. 하지만 그들은 더 큰 증거를 놓쳤습니다. 잠시 후 제 메일로 암호화된 파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하늘공원의 서버 로그 원본입니다. 최초 화재 신고 7초, 시민 대응 개시 19초, 진화 완료까지 걸린 시간 3분 4초. 이건 조작할 수 없는 1초 단위의 진실입니다.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빗의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장관은 스승님의 눈을 속였다고 생각하겠지만 저의 데이터는 속이지 못했습니다. 한국 포럼에서 이 로그 파일을 공개하십시오. 이제 스승님께서 제 편에 서 주실 차례입니다. 그는 저에게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제가 평생 지켜온 국방부의 논리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제 눈앞의 진실과 제자의 신념을 따를 것인가? 이것은 데이빗이 나에게 던진 가장 강력한 승부수였습니다. 저는 제 모든 것을 걸어야 할 기로에 섰습니다. 저는 데이빗이 보낸 서버 로그 원본을 외장 저장 장치에 옮겨 담았습니다. 제 손에는 이제 시스템을 뒤흔들 진실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관 역시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리처드 장관이 제 사무실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의 방문은 처음이었습니다. 자네가 데이빗과 접촉한 것을 알고 있네. 그의 눈빛은 제가 알던 상관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쓸데없는 짓은 하지 말게. 그 로그 파일. 지금 당장 이리 내놔. 그는 제 책상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명령 불복종이야. 리처드, 자네는 지금 반역을 저지르는 걸세. 바로 그때 사무실 전체에 요란한 보안 시스템의 경고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인가되지 않은 접근 감지, 데이터 무단 반출 시도. 장관이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자초한 일이야. 이 시간부로 자네는 파면일세. 보안 요원들이 제 사무실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외장 저장 장치를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장관이 소리쳤습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와. 당장 그를 체포해. 제 평생의 신념, 명예, 그리고 직위 모든 것을 잃게 될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저는 장관을 밀치고 비상계단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리처드, 멈춰. 장관의 절박한 외침이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이 건물을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진실이 담긴 이 저장 장치를 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가야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국방부의 전략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운반해야 하는 증언자였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제 조국, 제 신념, 그리고 제 과거를 말입니다. 저는 이제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사무실 전체에 요란한 보안 시스템의 경고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인가되지 않은 접근 감지, 민간 대응 데이터에 대한 열람 시도 중. 누군가가 지금 이 순간 제 컴퓨터 속에 보관된 이 원본 로그 파일을 영구히 삭제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외장 저장 장치를 컴퓨터에 연결해
그 로그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번의 망설임 끝에 그 파일을 국제 언론의 익명 제보 채널로 전송했습니다. 파일 전송 시작 1%. 저는 이 행동으로 제가 파면당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저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다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제 저는 이 체제의 냉정한 전략가가 아니라 이 진실을 증언할 유일한 증언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체제의 전략가가 아니라 진실의 증언자가 되어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도망치듯 다시 밟은 인천공항의 공기는 아이러니하게도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출입국 심사대의 직원이 제 여권을 보며 물었습니다. 위원님, 이번에는 일정이 없으신데 어쩐 일이십니까? 저는 그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요, 이제부터가 제 진짜 일정입니다. 제 눈에 보이는 공항의 질서는 더 이상 신기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곧장 시민안보 포럼이 열리는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제자인 데이빗과 통역사 소연 씨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괜찮으십니까? 나는 괜찮네. 하지만 저들은 괜찮지 않을 걸세. 제가 행사장에 들어섰을 때 무대 위에서는 장관이 보낸 미국 측 발표자가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의 시스템은 아직 불안정합니다. 저희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대응 시간은 15분이나 소요되었습니다. 그는 장관이 조작한 거짓 보고서를 전 세계 앞에서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단상을 향해 걸어 나갔습니다. 잠깐, 그 발표는 거짓입니다. 행사장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로 쏠렸습니다. 저는 미 국방부의 리처드 해리스입니다. 그리고 저는 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제 외장 저장 장치를 메인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것은 조작된 데이터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날의 진짜 서버 로그 원본입니다. 스크린에는 최초 신고 7초, 진화 완료까지 3분 4초라는 1초 단위의 기록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은 단 3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진실입니다. 행사장은 물을 뿌린 듯 조용해졌습니다. 미국 대표단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제 평생의 조직을 제 손으로 직접 고발한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찾은 논리를 넘어선 정의였습니다. 포럼이 끝난 뒤 아까 연단에 섰던 그 한국 대표가 제게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게 악수를 청하며 빛나는 눈으로 물었습니다. 리처드 위원님, 당신은 여전히 이 세상을 차갑게 분석하는 전략가로 남으실 겁니까? 저는 잠시 그의 눈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젠 더 이상 아닙니다. 저는 그의 손을 마주 잡으며 제 새로운 결심을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위대한 변화와 당신들의 품격을 기록하는 충실한 기록자가 될 생각입니다. 그는 제 말에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 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거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위원님. 그는 제 손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기록자는 억지로 세상을 바꾸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제 폭로가 끝난 직후 포럼의 의장이자 유엔 사무차장이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는 장내가 다시 조용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마이크에 대고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방금 우리는 진실을 목격했습니다. 유엔은 리처드 해리스 씨가 제출한 이 3분 로그 파일을 새로운 국제시민 안보의 기준으로 삼을 것을 공식 제안합니다. 그는 미국 대표단이 제출한 15분 보고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 보고서는 공식적으로 파기합니다. 행사장에 모인 전 세계 대표단들의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논리가 아닌 진실이 승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몇 시간 후 제 노트북으로 워싱턴의 긴급 속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존 클레이턴 장관, 유엔 포럼 보고서 조작 스캔들로 전격 경질. 그는 자신의 논리를 지키려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몰랐던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늦게 발견한 것이다. 한국은 이번 일을 계기로 새롭게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우리 같은 서구의 논리주의자들이 그들의 방식을 이제야 겨우 제대로 보게 된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놀라운 혁신은 하루아침에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네요. 그것은 이미 그들의 오랜 역사 속에 깊이 존재하던 위대한 철학의 구현이었습니다. 제 폭로 직후 포럼 의장이자 유엔 사무차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장내가 조용해지기를 기다린 뒤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방금 우리는 진실을 목격했습니다. 유엔은 리처드 해리스 씨가 제출한 이 3분 로그 파일을 새로운 국제시민 안보 기준으로 삼을 것을 제안합니다. 그는 미국 대표단이 제출한 15분 보고서를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 보고서는 공식적으로 파기합니다. 행사장에 모인 전 세계 대표단들의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논리가 아닌 진실이 승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몇 시간 후 워싱턴의 긴급 속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존 클레이턴 장관, 보고서 조작 스캔들로 전격 경질. 그는 자신의 논리를 지키려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늦게 발견한 것이다. 한국은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들의 방식을 이제야 제대로 보게 된 것일 뿐이었죠. 그들의 혁신은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위대한 철학의 구현이었습니다. 공동체에 대한 신뢰, 자동화된 질서, 그리고 품격으로 운영되는 사회. 그것은 기술이 아닌 정신의 진화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제 데이터 브리핑에서 흥미로운 흐름이 포착되었습니다. 각국의 위기 대응 지수가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하단에는 공통된 문구가 표시되었죠. 참조 데이터 출처, 한국형 시민안전 매뉴얼. 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이 공식 문서에서 한국을 인용하고 있다. 제네바 포럼의 다음 세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연단에 오른 유럽 위기관리국 대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저희가 새롭게 설계한 대응 체계는 전적으로 한국의 서울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 멈췄습니다. 그 한 문장이 역사의 한 장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예외가 기준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유엔 포럼 이후 저는 조용히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파면된 저에게 워싱턴은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아니었으니까요. 세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아침 뉴스에는 연일 서울 프로토콜 관련 소식이 헤드라인을 장식했죠. 42개국 긴급 도입 결정. 글로벌 표준으로 급부상. 변하는 소리 없이, 그러나 거대한 물결처럼 세상을 덮었습니다. 그때 제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과거 저의 논리를 맹신하며 한국을 비웃었던 국방부 동료였습니다. 그는 제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이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리처드, 아니, 해리스 교수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저희도 서울 프로토콜 도입을 준비 중입니다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마음이라는 것을 저희에게도 가르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의 진심 어린 눈을 보며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이다였습니다. 제 논리가 아닌 제가 한국에서 배운 마음이 그를 움직인 것입니다. 며칠 뒤 제자인 데이빗도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저를 와락 끌어안으며 외쳤습니다. 스승님, 저희가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데이빗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구글과 애플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3,000명의 직원들이 돌아가 인간 중심 시스템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스승님께서 지켜주신 진실 덕분입니다. 저는 그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아니네, 데이빗. 이건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힘일세. 우리는 함께 창밖의 서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조용하고 따뜻한 질서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무엇을 기록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에 남아 기록자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조국은 저를 버렸지만 저는 이곳에서 새로운 소명을 찾았죠. 저는 서울의 한 작은 시민대학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 강의 제목은 숫자가 놓친 진실, 마음의 힘이었습니다. 제 앞에는 미래의 리더가 될 젊은 한국 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강하지 않지만 옳은 나라, 그 힘의 근원으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보고서를 뒤적이지 않습니다. 대신 이 젊은 세대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찾은 진정한 평화의 방패입니다. 가끔 제네바로부터 연락을 받습니다. 서울 프로토콜이 또 다른 기적을 만들었다는 소식입니다. 분쟁 지역의 난민 캠프에서, 테러 위협이 감지된 유럽의 광장에서 한국의 마음 시스템은 데이터가 예측하지 못한 위기들을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오름이야말로 세상을 가장 깊게 움직이는 힘이라는 것을요. 제자인 데이빗은 이제 저의 가장 든든한 동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술과 인간의 마음이 조화되는 새로운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첫 문장입니다. 문득 제가 처음 한국을 떠나려던 그날이 떠오릅니다. 공항에서 마주쳤던 돌아가던 3,000명의 미국 기업 임직원들. 그들은 불과 5박 6일 만에 돌아가기 싫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보았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일을 멈추고 그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 주던 모습을요. 그 따뜻한 환송은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평생 찾아 헤맸던, 그러나 애써 외면했던 마음의 언어였습니다. 훗날 그들 중 한 명이 CNN에 나와 이렇게 말했죠. 한국은 저희 제2의 고향입니다. 그 한마디가 저희 길고 길었던 여정의 모든 답이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은 외국인이 본 우리의 품격 이야기였습니다. 질서와 배려, 그리고 따뜻한 마음, 그 평범한 일상이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먼저 받아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오늘도 자랑스러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